더불어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오늘부터 가동돼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대학 간접 지원 예상 편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안의 졸속 심사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미 사전 심사를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가 한두 시간 내에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며 사실상 심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일하는 국회 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이 끝나면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얼어붙은 전국 전망과 함께 여야의 제2라운드 대결이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결 소위는 역대 최대인 35조 5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정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 중이며 이어 증액 예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어제 예비 심사를 완료하고 정부 안에서 약 3조 1천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결 소위는 이 가운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 원을 복구하고 별도 유형 사업에서 1,951억 원을 증액해 총 2,718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국방위는 첨단 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 2천만 원, 첨단 과학훈련과 교육 예산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까지 예결 소위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모레 오후 늦게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후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은 어제 전체 회의에 이어 소위에도 불참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불참과는 별개로 자체 심사를 통해 추경안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아 상임위 재배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국회 복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투쟁만으론 대여 압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 시점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시점으로 밝힌 3일이 지나고 즉 6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당은 추경 처리 시한을 오는 11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만큼 졸속 추경안 처리엔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3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하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장소가 돼서 이렇게. 다만 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해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분한 상임위에선 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속 의원이 희망하거나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로 재조정한 후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박 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부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전문 수사자문단을 대검이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 중립의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건이 끝나면 검찰을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지금 국회 원구성에서 완료된 다음에 이제 3차 추경안 처리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졸속 심사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그 16개 상임위에서 이 반나절 만에 3조 1천억 원 순증의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네. 지난달 29일 시작된 이 추경 심사가 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도 이런 비판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추경 심사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심사를 계속 해왔다는 건데요.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이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당정 협의를 거쳤다고 했고요. 추경 제출 후에는 이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나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 심사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없는 만큼 남은 심사 과정에서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졸속 심사를 비판하면서 일부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그 상임위 대신 장외에서 그 3차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통합당은 6조 5천억 원 정도를 그 관련 없는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이 있고요. 이러한 아르바이트 관련 사업 26개 그리고 과기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그린 뉴딜 사업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통합당이 다시 이제 국회 복귀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민주당이 새롭게 통합당이 복귀할 만한 명분을 주거나 그런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예, 미래통합당 아무래도 이제 그 외곽 투쟁만으로는 그 대여 투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여당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선 그 상임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여기에 여당이 지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3차 추경안도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다. 뺨을 두들겨받고 바로 돌아가서 웃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 시점은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그 상임위원 사보임계 제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려면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치를 대비하겠다 했는데 법사위의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법사위에는 어떤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네, 이 법사위 여야가 공수처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격돌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죠. 핵심 상임이죠, 지금. 예, 상임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박주민, 김용민 의원 등 그 친문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당도 여기에 맞서기 위해선 그 화력이 뛰어난 정예 선수들을 법사위에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사위의 통합당은 이제 6명의 의원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요. 예. 3선에서는 그 검찰 출신 김도읍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재선급에서는 공안통 출신 정점식 의원과 곽상도 의원,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그 유상범 의원, 부장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 그 부장검사 출신 김용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전에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다퉜는데 이제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서로 화력이 어떻게 붙을지 좀 주목이 되군요. 이번에는 한도영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죠. 전당대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당 대표 선출 관련인데요. 이낙연 의원 추경 3차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조만간 출마 예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 7일쯤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행보를 보면은 이 사실상 출마 발표 날짜를 밝힌 걸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은 이미 여의도 모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린 곳인데요. 일부에서는 일부러 이곳을 택한 거는 대외적으로 정권 재창출 의지를 나타내려는 노림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또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역시도 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그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이제 뜻을 밝힌 사람들이 이낙연 의원 말고 또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소식이 없나요? 이 명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가시화는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김부겸 전 의원 오늘 한 언론사의 그 통화에서 이 다음 주 중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 캠프 운영 준비에 들어간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김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상당히 확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수행비서도 최근에 고용을 했고 또 대변인단도 추가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도 있죠. 홍 의원은 이 이낙연 의원의 발표 이후 그러니까 7일 이후에 출마 선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상황실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직원 5명 혹은 6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보여진 이 두 사람의 당권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김부겸, 홍영표 두 사람의 경우요. 네네. 네. 이 당권과 대권 분리론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또 당선 시에는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점을 앞세우고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우원식 의원도 현재 출마 선언 시기를 고민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다. 이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전략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거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도영 기자,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볼까요? 바로 최근에 차기 대권 주자 조사에서 급거 3위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여론조사 결과였나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이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인데요. 네. 이 후보군에 포함이 되자마자 이 3위에 뛰어올랐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윤 총장은 10%를 획득을 했는데요. 이 30%를 기록한 이낙연 의원 그리고 15%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이게 익숙한 이름들을 단숨에 뛰어넘은 겁니다. 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범보수 인사들의 선호층을 흡수했고 또 기존 유보층에서도 지지를 받아서 3강 구도를 형성했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이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내 이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관련해서 빼달라 혹은 이와 비슷한 요청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10%라는 게 참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했던 이 여당 쪽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여권에 마땅한 인사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신기루 같은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이요? 야권에 네, 죄송합니다. 야권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신기루 같은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온 사람들 또는 검사를 하면서 법무장관이 된 사람들은 자기 영역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네, 이 밖에 법여권에 속하는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대체로 여권 쪽 인사들은 보니까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 같습니다. 박지영 기자,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오늘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 공직자 신분의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말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김 위원장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 보이느냐에 따라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 있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른 야권 잠룡들의 분발도 촉구를 했는데요. 대권에 욕심이 있으면 뚜렷한 비전을 갖고 용감하게 나와야 한다며 빨리 좀 나와서 선을 보이길 바랐습니다. 앞서 그 차기 대권 후보로 40대 경제 전문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지금 현 총장의 최근 10%대 아마 여론조사는 대권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보다는 최근의 논란의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 김 위원장과 달리 그런데 이 윤 총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의미 있게 평가한 사람들도 있죠. 네, 또 다른 킹메이커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본인도 네. 그렇게 한 분이죠. 맞습니다. 네,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지금 그 야권의 대권 잠룡인 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그 제주지사 등이 모두 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 총장이 10%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윤 총장이 여권을 상징하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에 그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을 대권 주자로 내세우면 민주당과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그 윤 총장을 대권 주자로서 예의주시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지 나서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이제 빈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무성 전 의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서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총장의 최근 3위 진입을 놓고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이런 표현을 한 분이 김무성 전 의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박재현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올 경우에 우려되는 점은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은 현장 의료진들은 특히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입니다. 올해 하반기 2차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상태입니다. 중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특히 숙련된 중환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감염관리사 제도가 조금 법제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법적 일료를 의무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가 방역 측면에선 성공적이지만 진료 측면에선 의료 붕괴란 평가를 받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중증도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간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노동 강도를 올리고 노동 강도가 높으니까 이직을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선순환의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병 반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간호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간호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과 이직 감소를 위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선 노동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 보건의료 인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요. 저도 역시 국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국회 미래 정치 지도자 연수 과정이 올해로 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관련 특강과 토론 등이 진행되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국회 연수원에 전국 대학생 1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회가 마련한 미래 정치 지도자 의회 연수 과정 참가자들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직접 참여하는 토론 시간입니다.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지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 분권 없이 이루어지는 탑다운의 균형 발전은
탑다운으로서의 균형 발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 없이 추진되는 지방 분권은 지역 간 격차를 벌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현 상황에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양립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선결 조건으로 하여 지방 분권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개 팀이 참가한 이번 과정의 우승은 서울대학교 관악민국팀에 돌아갔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생각보다 10명의 생각이 뭉쳐져서 시너지가 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탈북 대학생들도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한국 정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처음 참여해서 어떨지 참 궁금하기도 했었고,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나선 특강도 한국 정치에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 정치 지도자 과정을 연 2회로 늘리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교 쪽에서 요구들이 많아요.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반기 10개, 후반기 10개, 한 20개 팀이 되겠죠.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민주당과 통합당에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위원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추천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다음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보면 7월까지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고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 분리와 전담기구 설치,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 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김창룡,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며 오는 20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과방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청와대가 차기 통일부 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진영의 재편이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이 신뢰하는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각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주 초부터 이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홍익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들이 고사하면서 사실상 이 의원 단수 후보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의원으로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의원이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안보 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 라인 개편설이 불거질 때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인데요. 이번에도 그의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바통을 이어받거나 대통령 대북특보, 국정원장 발탁 가능성 등 임 전 실장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임 전 실장은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지 않겠으나 아직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입각설에 손살에 치던 임 전 실장 측의 기류도 다소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는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 두 사람은 과연 꼬여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구원투수로 나서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의 규제 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뭐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어 부동산 대책은 정말로 어렵다고 털어놓으며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경실련은 올해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64명 중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 원이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과 전세금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반 서민만 옥죄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면서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3위로 급부상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여권이 윤 총장의 대선 등판 고시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지난달 17일 보수 진영 내 차기 대권 주자 발굴을 위한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을 발족하고 매달 정기적인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오늘 세미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식을 가진 보편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과연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겠느냐라며 지금은 자기 일에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권 주자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의 대권 주자 3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윤 총장이 공무원 입장이라 당장 나서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의 또 한 명의 킹메이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지금 여론조사상 누가 앞서 있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며 윤석열 대망론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 총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지금
범보수 진영의 윤석열 대망론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반짝주자로 사라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추가 행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네, 이번 순서는 매주 수요일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교수, 변한봉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최 교수님. 예. 그 3차 추경. 예.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고 시급하기도 한데 예. 뭐 3, 4일 정도의 국회 절차가 끝나는 것 너무 졸속 심사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당장 그래서 저는 야당이 조금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불식시켜야 되고 또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기가 중요합니다. 3차 추경의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고요. 또 야당도 추경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한다고 봐요.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깎을 거냐 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 복귀하는 것을 어떤 이제 방향성으로 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여당만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잘해도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민이 본다고 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장제원 의원도 사실 뭐 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셔서 추경 예산이 좀 잘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의 참여를 강조하시네요. 네. 야당에서도 당연히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2, 3일 정도의 기간은 졸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간을 좀 달라고 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시급했다고 했던 1차,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을 살펴보고 또 항목을 보면은 과연 그것이 시급했었던 것이고 그 항목에 부합했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시급하다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그 항목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또 이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안 하겠다 무조건 반대다가 아니라 적어도 2, 3일은 너무 짧으니까 38조나 되는 추경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2주일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10일까지 예. 연장해 달라라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한봉 변호사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충분하니까요. 네. 천천히 전달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지금 변한봉 변호사 얘기한 대로 지금 시간을 좀 더 달라. 일부에서는 11일까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통합당의 제안. 네. 민주당 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11일까지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연장하는 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당이 회의에 들어오셔서 참여하면서 정말 야 이거 너무 짧다. 우리 좀 시간을 더 달라. 저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이라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10일이냐 며칠이냐 이렇게 못을 받고 해버리면 이제 네. 또 이게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와서 할 테니 그럼 해보겠다. 대신 하루 이틀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더 봐야 되고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여당도 좀 이걸 며칠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 제대로 다 편성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또 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당도 만약에 들어오시면 야당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도 좀 갖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한봉 변호사께 제가 이걸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졸속 심사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한장하면은 뭐 3, 4일밖에 안 되지만은 그동안의 정책 조정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공식 회의 아닐 때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단순한 졸속 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회의 몇 분 전에 자료가 배부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이제 정의당에서조차도 통과를 시키기 위한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해서 퇴장했던 사례가 있었죠. 예. 과연 지금 그것도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뭐 기사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짧게 하세요. 뭐 답변 일괄료 들으셔야 합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아하.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추경 심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통합당이 보이콧 하루 만에 주 원내대표가 이제 보이콧이 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콧 하루 만에 복귀 카드를 꺼냈는데 어떻게 여당에 좀 대응할 이런 대안을 좀 가지고 돌아올까요? 그것은 사실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숫자 구조상으로 도저히 뭐 의미 있는 견제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작년처럼 거리로 나간다, 장애 투쟁한다라는 것은 더 역효과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들어가서 추경의 문제점을 최대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의회 속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미래통합당은 거기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 속기록에 남겨놨다라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지 무조건 거리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사적인 기록에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 여론에 홀수할 수 있다. 그렇게 참여하는 그렇죠.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변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통합당이 그렇게 할 때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안 들어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호소되고 설득될 때 사실은 야당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걸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역할에 그럼요. 따라서 여론에 호응받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서 발언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하면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야당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위원장을 차지하는 안 차지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적으로 열세의 상황에서 위원장을 몇 자리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느냐가 결국은 잃어버린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오늘 통합당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헌재에 좀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상임위원장이 뽑히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상임위원들이 또 배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절차 없이 이제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원 명단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은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데 이러한 국민 대표권을 침해를 했었다. 두 번째로 국회법 48조 1항에서 상임위원 배정에 관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심판해줬던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일례를 든다면 지난번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에 사개특위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아마 기억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보임 사건 다시 헌재 재판 결정을 보게 되면 5대4로 이제 권한쟁의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5분의 헌법재판관의 의견과 4분의 헌법재판관의 의견 모두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두 명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였는데 108명 전체에 대한 이제 보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수처장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절차에 의한 그 행동이라고 봅니다. 뭐 압박이라는 의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은 7월 15일까지 원래는 이제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그 일정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저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국회 의견을 제출한 것도 7월 15일이라는 원래 법적 절차에 맞게 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것이 이제 국회의장도 그걸 받아서 또 양 당에게 그걸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7월 15일 날 출발이 가능하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추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원구성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들어오면요.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수처 문제가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또는 뭐 다음 이제 7월에 임시회의를 또 여는데 그 임시회의에서 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밀어붙여서 7월 15일까지 출범을 시킬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는 시간적으로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는 거니까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일점 불사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보니까 최진봉 교수는 특별하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박병석 의장이 추천을 이제 의뢰한 것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또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그 공약 1호가 검찰 개혁이었던 만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또한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선되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단순히 이게 물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런 속도로 봤을 때 일단 2명 추천까지는 통합당 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통합당에서는 아마 약간 반대 기류가 좀 많이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통합당에서 또 이제 여당에서 야당 몫으로 2장을 모두 다 통합당에 줄지도 사실 좀 약간 의문이고. 현재 법상으로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 2몫이 되겠는데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의석 구조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2장 중에 1장은 정의당에 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논리야 만들어내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2명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저는 법률상으로 그냥 현재 대통령에 소속되지 않는 나머지 교섭단체 2명을 하는 거니까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른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법률가가 해석을 그렇게 또 하시네요. 네, 이렇게 좀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여권 일각에서는 비토권, 이 비토권이 담겨 있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혹은 뭐 그 거부를 막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 심지어는 이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이제 위헌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토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 비토권을 야당에 주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견제 장치도 없이 그러면 정권을 잡은 정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버리면 그 자체는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이걸 추진해 가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추천을 안 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본다고 하면 이런 무리한 어떤 그 시도까지 전혀 안 하겠느냐 한데 저는 의문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정말 반대를 심하게 하면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합당이 어떤 형태로든 이 그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활용해서 정말 통합당이 볼 때 뭐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또는 통합당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친정부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태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비토권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 본법 개정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규칙을 통해서 뭔가 시한 통제를 둘 수 있다 해가지고 백혜련 의원 아니 뭐니 나온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피해야 될 사안이죠. 사실 공수처 자체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공수처 내에서도 비토권을 줬던 것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갔던 측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비토권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견제와 균형인지 근본적인 의미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라든가 여론을 업고 그냥 일방통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고두고 큰 역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담이 될 겁니다. 당장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얘기 나오니까 이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기에 또 내밀하게는 또 서울지검장 이성윤 지검장과 사람 간의 관계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보도로는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시끄럽게 했던 것에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던데
그 상황 지금 앞으로 검찰 상황, 법무부 장관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여러 가지 총장과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의 발언들을 하는 건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그 비판적인 입장을 자꾸 표시하는 단어도 건 엄청 센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견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컨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한 한 외부적으로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번 검언 유착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혹 사건,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검언 유착 관련해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그 수사 자문 회의하고 전문 자문 회의, 그리고 이제 그 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출범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검찰총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즉 본인의 측근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중립 본인은 의혹을 살만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수사 자문단, 전문 자문단 같은 경우도 구성하는데 검찰총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했다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부인당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물러나서 본인이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목적이 있어 했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길 바라요. 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의 측근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뭐 그분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더 본인은 거기서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완전히 중립적 상태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추미애 장관과 여권 일부에서의 총장에 대한 공격과 또 총장과 서울지검장 간의 갈등 상황 어떻게 보느냐 얘기입니다. 일단 그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실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권력 분립의 원리는 기관 내부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에서도 기관 사이의 그 권력 분립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법무부와 검찰을 굳이 나눈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 분립을 이뤄내기 위한 것임으로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무부가 검찰에 있어서 상명하복, 상급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 내부에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으니까 중앙지검장이 무조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윤석열 총장도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강요 미수라는 죄 때문에 검찰의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검찰을 이끌고 있는 수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그래 법무부 검찰 지시대로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측근에 서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보냈던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이었던 걸 맞는 것이죠. 차라리 거기서부터 그냥 감찰부로 보내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풀어갔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많은 힘이 실릴 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기싸움하는 형국이 가다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이제 파워 게임으로 보게 됐던 것이죠. 분명히 그게 만약에 그냥 감찰본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강요 미수라는 그러한 죄 가지고 법무부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정도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안 된다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를 조금 아쉬운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 논란이 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3위로 올라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야권 1위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의 수자를 갖고 야권 1위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3위 이 배경
또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지지율에 저렇게 높게 나온 것은 아직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하는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어쨌든 수사를 강하게 하고 그분들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편이구나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야권 주자 1위라고 표현 좀 특이하긴 합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부의 중요 인사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과 연관된 사건일수록 더 강하게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저는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정당한 수사라고 하면 저는 누구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본인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본인의 수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의 중립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그럴 있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빼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직 검찰총장을 자꾸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것도 뭐 이렇게 선호도를 물어보고 뭐 대권 후보로서 이런 걸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이 대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로 표현된 것 같고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최재봉 교수님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예전에 검찰 자꾸 흔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검찰총장으로서 공무원에서 역할만 충실을 하셔야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절대 하시지 말고 100kg 몸무게답게 그냥 가라앉으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셔야지만 이 난국이 수습되는 것이지 본인이 여기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순간 검찰이든 윤석열 총장 모두든 크나큰 자충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10% 약간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야권 1위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해석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죠. 또 지금 지지도 자체가 정말 대선 후보에서의 지지도라기보다는 인지도 내지는 호감도 정도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정말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적합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최진봉 교수와 비슷하게 이후의 전망은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으로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검찰총장 하도록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변한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2020년 절반이 지나고 벌써 후반을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느리게 가는 분들이 있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금방 갔죠? 코로나 때문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한 2020년 전반기였습니다. 후반기도 코로나 환경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내며 또 코로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혜도 터득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국회도 많은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